유성룡이 21살이 되던 해 당시 저명한 학자였던 퇴계 이황을 직접 찾아가서요. 제자가 되길 청합니다. 첫 만남에서요. 유성룡과 몇 마디 주고받은 이후에 퇴계 이황이 유성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단 몇 마디 나눴을 뿐이지만 퇴계 이황은요. 유성룡의 그 명민함과 범삼치 않은 재능을 딱 알아본 겁니다. 심지어 유성룡이 훗날 반드시 큰 일을 해낼 거라면서 호언장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여기서 놀라운 건요. 퇴계 이황에게는요.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퇴계 이황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은 건 유성룡이 처음이었던 겁니다. 유성룡은요. 겨우 21살 때 당대 최고의 학자 퇴계 이황으로부터 확실한 인증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25살이 됐을 때 관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성룡의 관직 생활은 또 어땠을 것 같아요? 25살에 관직자로 발을 들인 이후에요. 고위 관직자로 가는 엘리트 코스를 차례로 밟아갑니다. 조선의 언론기관 하면 우리가 3사라고 이야기하는데 3사. 자, 3사는 어디가 있죠?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와우! 맞습니다. 유성룡은요. 언론을 담당하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3사의 주요 관직에 차례로 오르더니 41살이 됐을 때는요. 조선 조정의 문무백관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관직 사헌부의 대사원을 꿰차게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승승장구 쾌속 승진을 이어간 겁니다. 게다가 유성룡은요. 어찌나 일도 잘하고 모르는 게 없었던지 이 노련한 대신들도요. 업무를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유성룡을 찾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유성룡은 조선 조정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던 겁니다. 와. 그리고 이내 유성룡은요. 궁궐에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유성룡은 어진 선비이면서도 재주가 있는 바 조정 신하들 가운데 아주 걸출한 자이다. 누군가가 유성룡을 조정 신하 중에서도 최고의 인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궐에서 유성룡을 극찬한 인물, 그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당시 조선의 왕 선조였습니다. 자, 선조는요. 심지어 유성룡에 대해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만큼 유성룡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근데 교수님, 선조가 특히 유성룡을 신임했던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정치에서 그 세력들이 서로 경쟁하고 논쟁을 벌이는 거를 붕당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선조가 국정을 이끌면서 그 여러 신하들이 뭐 논쟁도 벌이고 경쟁도 하니까 화합시키면서 국정을 운영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논쟁이나 분쟁이 일어날 때 그 유성룡이 의견을 내서 국왕이나 그 동료 신하들을 설득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황을 재빨리 수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성룡의 역할이 컸던 겁니다. 조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요. 해결사처럼 나타나서 쓱 정리해주는 유성룡. 한마디로 유성룡은요. 일도 잘하는 데다 선조의 마음에 쏙 드는 인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589년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겨우 3년을 앞둔 이때 조정의 핵심 관료로 우뚝 선 유성룡은요.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조선의 정식 사절단 통신사. 이 통신사를 일본에 보내야 할지 말지 선조와 대신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때 갑자기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일본에 통신사를 보낼지 말지 고민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몇 해 전부터요. 조선 조정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회개한 소문이 흘러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조선이 일본과 손을 잡고 이 계획에 동참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명나라와 조선은 외교적으로는 임금과 신하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일본과 손을 잡고 명나라를 친다? 이건 조선 조정 전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문인 거예요. 네. 자, 이런 회개한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이 일본에 통신사를 보낸다? 괜히 보냈다가 정말 일본과 내통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겠죠. 게다가 조선은요, 당시 일본을요, 조선보다 국력이나 문화 수준이 한참 낮은 나라로 좀 낮잡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은 에이, 감히 일본이 명나라를 칠 배짱이나 있을까? 라고 하는 깔보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 대신들은 통신사를 보내지 말자고 합니다. 와, 어떻게 했을까, 선조는? 선조는요, 누구를 찾습니다. 바로 유성룡.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선조에게 유성룡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해. 지금은 한 지방에 일이 발생하면 팔도가 소동하는 실정이므로 만약 적합한 장수를 얻지 못하여 한번 불리해지면 극히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자, 유성룡이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1587년 전라도 여수의 섬 손죽도에서 왜구가 침략해 약탈과 살인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요, 많은 조선인이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갔고요. 지역 책임자였던 전라도 좌수사는 사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조선은 외변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팔도가 들썩일 정도로 국방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이다. 그러니 훌륭한 장수를 내세워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본의 상황을 가만히 지켜봐선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유성룡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긴 선조는요, 유성룡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네. 자,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요, 1590년 3월 2명의 통신사가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일본으로 떠난 두 통신사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일본의 수도 교토로 가는 데만 석 달,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날 동안 유성룡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통신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요, 조선의 군사를 재정비하기로 합니다. 앞서 유성룡이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선조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뭘까요? 장수. 맞습니다. 전략이 뛰어나고 군사를 다룰 줄 아는 훌륭한 장수. 유성룡은요, 일본의 숱한 공격을 받은 남쪽 지역을 지킬 좌수사로 당시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인물을 추천합니다. 바로 이 사람.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그런데 이순신 이름 세 글자를 들은 조정은요, 술렁거립니다. 왜요? 대체 이순신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의 영웅이지만요,
이때 조선 중앙조정에는요, 무신 이순신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당시 지방수령 중, 그러니까 사도죠. 가장 낮은 관직이었던 종육품 현감이었습니다. 게다가요, 이순신은요, 변방에서 성을 비우고 적을 쫓았다는 죄로 파직당하고 백의종군을 한 이력까지 있습니다. 자, 일본 때문에 조선 조정이 심란하던 바로 그때 유성룡은요, 경력에 흠이 있는 무명의 무신 이순신을 묘직에 추천한 겁니다. 이러니 당시 조정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모두 유성룡을 보는 눈빛이 싸늘해집니다. 그런데요, 이어진 선조의 결정에 다들 깜짝 놀랍니다. 이순신은 초자하여 전라도 좌수사에 제수하라. 자, 여기서 초자는요, 품계를 올린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유성룡의 의견을 선조가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겁니다. 와. 당시 선조의 이런 지시는요, 파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초고속 승진. 종육품 이순신의 품계를요, 무려 7단계를 높여가지고 정삼품 전라도 좌수사에 안치라는 겁니다. 유성룡이 추천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유성룡과 함께 형주에서 일했던 정오품 정랑 권율. 유성룡은요, 문신이었던 권율을 북쪽 군사적 요충지 평안도 의주의 목사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본을 막는 것은 이순신, 북방 이민족을 막는 데는 권율, 이들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1591년 3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 일본에 갔던 2명의 통신사가 1년 만에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1년 만에. 야. 자, 그런데 2명의 통신사의 보고를 듣고요, 조선 조정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왜요? 통신사 황윤길이 먼저 일본에서 겪은 일을 글로 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통신수길이라는 자는 전국을 통일한 직후라 자신감과 야심으로 가득 찬 것이 금방이라도 조선으로 쳐들어올 듯하여 싸웁니다.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그런데 함께 일본으로 갔던 통신사 김성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왜군의 시위 올 것 같지 않고 온다 해도 걱정할 것이 못되옵니다. 그런 기색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두 통신사의 상반된 주장에 유성룡이 이상함을 느낍니다. 유성룡은요, 평소 친분이 있었던 김성일을 불러서 자리를 따로 마련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녕 외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단 1알도 없는 것입니까? 자, 유성룡과 마주한 김성일. 이제야 숨겨왔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저 역시 일본이 절대 쳐들어오지 않으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일도 일본의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명나라를 치고자 한다. 1년 전 소문으로 듣던 그 말은 진짜였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김성일은요, 황윤길의 말이 너무나 강경해서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할까 봐 일부러 반대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 조정에서는 또 한 차례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사실을 명나라에 알려야 한다는 입장과
일본과 이 내통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 꼭꼭 숨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뉩니다. 어떡하지? 자, 이때 유성룡은 또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우리를 모략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명나라에 이 사실을 알린다면 우리가 일본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조선의 통신사들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일본이 명나라에 알린다면 그땐 이미 명나라의 의심을 사서 아무리 변명을 해봤자 돌이킬 수 없을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수 없습니다. 와, 역시 현명하네요. 현명하다. 그렇죠. 자, 조선조정 유성룡의 건의대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상황을 전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 아니나 다를까? 명나라에서는요 이미 여러 나라로부터 조선과 일본의 동태를 비밀스럽게 보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직 조선만 아무런 보고가 없었던 거죠. 말하길 아유. 잘했네요, 그럼. 그렇죠. 와. 명나라에서는요 이거 조선이 일본과 내통한다는 거 이거 진짜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풍선처럼 커져갔을 때 때마침 와. 조선에서도 일본의 동향을 알리는 사신이 명나라에 도착한 겁니다. 유성룡 때문에 위기를 넘긴 겁니다. 자, 일본의 야욕이 전면에 드러난 상황. 조선 조정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대비를 합니다. 그렇죠. 준비하자. 그렇죠. 국경을 지킬 인재를 뽑아서요 군사를 정비하게 했고요. 경상도 쪽에 새로운 성을 쌓거나 낡은 성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성룡도 급하게 움직입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유성룡이 편지를 쓴 사람 누구였을까요? 이순신. 맞습니다. 전라도 좌수사 이순신. 유성룡은요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편지와 더불어 무언가를 동봉에 보냅니다. 증손 전수 방략이라는 직접 쓴 병법서를 이순신에게 보냅니다. 이 병법서에는요 수륙전과 화공전을 치를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을 받은 이순신은요 아주 뛰어난 책을 받았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와. 자, 유성룡은요 이렇게 육지뿐만 아니고요 바다를 방어하는 일까지 꼼꼼하게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자, 그리고 1592년 4월 13일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부산포를 시작으로 일본군이 구름대처럼 밀려왔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겁니다. 드디어 올게 왔음을 직감한 유성룡. 그런데요, 이미 예상했던 유성룡조차도 일본군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일본군의 규모가 예측한 걸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20만여 명의 압도적 군사로 거세게 밀려오는 일본군. 게다가 일본군의 신식무기 조총 앞에 조선군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그렇게 일본군은 한양까지 순식간에 파죽지세의 기세로 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국 4월 30일 새벽 선조는 몰려오는 일본군을 피해 가마를 타고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유성룡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채 왕을 모시고 한양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평양성에 도착하고 약 한 달 뒤인 6월, 이때 유성룡은요 선조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바로 조선을 돕기 위해 파견될 명나라 군대를 맞이하고 소통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유성룡에게 조선과 명나라 간의
군사 외교를 맡긴 거예요. 외교를 담당하게 된 유성룡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나라의 의심이었습니다. 에? 왜요? 명나라 내부에서는요, 이 조선이 일본과 손잡은 거 아닐까? 조선이 우리 속이고 이거 함정 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명나라에서는요, 조선에 애타는 요청에도 지원군 보내지 않고요, 조선의 상황을 살피고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심각하네요 지금. 네. 그렇네요. 이런 상황에서 유성룡이 해결사로 나설 기회가 생깁니다. 오. 얼마 후에 이 조선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나라 관리가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예요. 명나라의 지원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유성룡은요, 명나라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요, 명나라 관리에게 이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이곳은 어디였을까요? 일본군의 동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 평양성 내부의 정자로 명나라 관리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평양성 남쪽으로 일본군이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왕까지 궁지에 몰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명나라를 노리겠느냐? 명나라 관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한 겁니다. 이 조선은 일본과 한 통속 아니구나. 그제야 의심의 빗장을 푼 겁니다. 그리고 명나라 관리는요, 이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천병이 한 번 오면 외적들을 섬멸할 수 있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명나라의 의심을 한 방에 지워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시, 근근히 버티고 있던 평양성의 방어선 임진강이 결국 함락당합니다. 결국 선조는요, 평양성을 떠나서 조선의 끝단 의주로 가는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선조가 떠나고 이틀 만에 평양성 역시 일본군에 함락됩니다. 와, 빠르다. 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진 조선 조정, 지원군이 제때 도착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옵니다. 밀리기만 하던 조선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는 겁니다. 전군 출정하라! 당근 발포하라! 이순신이 처음 전라도 좌수사로 출정한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바로 옥포해전. 유성룡이 추천했던 이순신이 이젠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등극한 겁니다. 이순신의 승리는요, 전세를 한 방에 뒤집는 계기 중 하나가 됩니다. 이순신 수군의 대활약으로 바다에서 이 육로로 이어지던 일본군의 보급로가 차단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 멀리서 그토록 기다리던 이들이 드디어 도착합니다. 명나라에서 유성룡에게 약속한 군사를 파견한 겁니다. 무려 몇 명? 4만여 명. 4만여 명. 자, 유성룡은요, 4만여 명의 명나라 군사와 함께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평양성으로 향합니다. 평양성 전투를 앞두고 명나라 제독 이여송을 만난 유성룡. 유성룡은요, 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내 명나라 제독 이여송에게 내밉니다. 명나라 장군은 이 유성룡이 꺼낸 것을 보면서 껄껄껄 이렇게 웃지요. 자, 이때 유성룡이 꺼내 보인 것은 무엇일까요? 평양성의 형세와 침투로가 상세히 기록된 지도. 명나라 제독은요, 유성룡의 지도에 붉은 점을 찍어가면서 반드시 공략해야 할 지점을 표시합니다. 유성룡은요,
평양성의 공략 포인트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593년 1월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 공격해라! 평양성을 잃은 지 약 7개월 만에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되찾게 됩니다.